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하고 송구하고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뉴스 탑10 이 뉴스로 시작을 합니다. 결국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 8시간 조사를 마쳤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첫 소환 8시간 만에 종료.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참담한 신정이다라는 입장문을 취재진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달라 본인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일일이 해명하기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술이 불필요했다고 조 전 장관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릴 것이다라는 입장문까지 나왔고 조금 전에 첫 조사 8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시계를 오늘 오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조국 전 장관 오늘 꼭꼭 숨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원해서 이렇게 비공개로 지하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007 소환이라. 조 전 장관은 사실 사퇴했을 때도, 사퇴의 변을 밝혔을 때도 당당히 취재진 앞에서 모습을 드러내서 심경을 토로해 왔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줄 것이고요. 자, 오늘 이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경채 평론가님. 자,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검찰 소환 조사를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시계를 오전부터 꼼꼼히 따져보니까 자택에서 나가는 장면이 포착이 안 됐어요.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젯밤이나 아니면 매우 이른 새벽에 제3의 장소, 모처로 이동해 놓은 상태에서 검찰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 자택에서 출발했다면 자택에 나오는 장면부터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기자들,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길 것이고요. 소환 조사를 받는다. 그것도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는 이 상황을 언론에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 때문에 미리 외부를 준비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차량 또한 조금 다르게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조국 전 장관이 평소 법무부 장관 지명을 준비하면서 이용했던 개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경우 외부에서 검찰청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그 검찰청 앞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가 해당 차량을 놓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차량이 들어갔다는 소식 또한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예.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조사 날짜를 검찰과 미리 조율한 이후에 외부 동선부터 차량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서 본인이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을 전혀 카메라에 노출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도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좀 만전을 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른 새벽에 나왔을 수도 있고 집에서 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안 됐습니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서초동으로 곧장 직행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일체의 언론에 포착이 되지 않았군요. 자,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은 분명 과거에 본인 가족 수사를 마친 뒤부터 이 피의자 인권보호 규정, 이 검찰개혁 정책들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희 부장. 네. 그러니까 결국 고위공직자 포토라인 폐지 1호 수혜자는 조국 전 장관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공인의 범죄에 속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의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포토라인에 살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 폐지 1호를 과연 조국 전 장관이 수혜자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상대로 모든 특권을 다 썼습니다. 우선 좀 살펴볼게요. 공개 소환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소환에서 헷갈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공개 소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한 공인, 주요 범죄자의 소환 여부를 미리 기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공개 소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소환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비공개 소환도 공개 소환도 1층 검찰실 검찰청의 정문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검찰 직원들만 쓸 수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거 특권 사용한 겁니다. 전관 예우 사용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공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 정권에서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공정 정의, 다시 한번 여기서 참 얼마나 이것이 무색하고 덧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두 번째는 포토라인 폐지 1호 본인이 됐어요. 그런데 포토라인이 왜 설치가 됐습니까? 바로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피의자의 어떻게 보면은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서 피의자가 다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검찰의 역사라든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편한 대로만 해석해서 모든 특권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법무부 장관을 지냈어요. 며칠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검찰의 모든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무엇이 두려워서 며칠 전까지 지휘 감독하는 그 기관에 숨어서 들어왔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뭐 본인은 구차하게 해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용어 선택을 참 잘했어요. 구차하다라는 표현이 예. 말과 행동이 떳떳하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본인의 말과 행동이 떳떳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인으로서의 인권보다 자기 피해자, 공인, 피의자로서의 인권보다는 그렇죠. 공인,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어요. 억울하다면 더더욱이 밝혔어야죠. 어떤 점이 억울하고 검찰에 가서 어떤 점을 호소하겠다라든지 무엇을 밝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대입 수학 능력 시험 날이에요. 왜 오늘을 택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은 오늘 나가면 내일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에는 내가 등장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거꾸로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어떤 시험도 보지 않고 고려대학교도 합격했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의 검찰 조사 지금까지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도 철통 보완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심야 수사 금지, 공개 소환 금지, 별거 수사 금지.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적폐 사정 세트라고 보면 됩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좀 문제가 있다는 좀 말씀. 심야 조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1시간 조사했어요. 심야 조사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심야 조사로 봐요. 자, 공개 소환 하셨죠? 당신은 뭐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는 생중계했죠? 저렇게 탈탈 끌기 수사해놓고 지금 와서 사정 세트가 적폐라고요? 왜 그 특혜를 정경심이 특혜 1호가 돼야 됩니까? 조국 전 장관이 원해서 이렇게 비공개 지하주차장 출석까지 된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지금 출석을 했고 조사가 종료가 됐는데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알려지지 않고 오늘은 거의 조사 자체가 깜깜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때도 아주 많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술을 하고 있다 정도죠. 진술 내용이 이제 구체적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 나왔고 뭐
밥을 뭘 먹었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줄 나왔죠. 진술 거부권 행사 중. 그러니까 그게 그 한 줄로 사실은 8시간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외부로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게 없는 거예요. 진술 거부 행사 중 그다음에 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그 한 줄로 모든 것이 대변되는 것 같고 물론 뭐 이런 점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경심 교수 조사 때에 비해서 지금은 무슨 뭐 피의 사실 공표 문제라든 뭐 피의자 뭐 인권 보호 준칙 이런 것들이 조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진술거부권 행사 중 이거 한 줄로서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조사실 풍경은 다 설명된 거 아니에요? 점심을 뭐 먹었는지 몇 호실에서 받았는지 변호사는 몇 명 입회했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일단 진술 거부권 하나로 오늘 조사는 가름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거 하나로 모든 분위기가 설명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뭘 먹었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뭐 알아서 했겠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식 하나는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007 작전과 비슷한 이 비공개 출석으로 도착한 조사실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그 인물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제가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황급하게 제 처가 전화가 왔습니다. 바깥에서 수사관들이 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놀란 상태였습니다. 장관께서 담당자를 바꿔주라고 해서 전화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배우자께서 전화를 장관한테 바꿔준 겁니까? 그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 처가 저한테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제 처의 전화를 그 현장에 있던 수사관에게 넘겨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너무 이제 119를 불러서 가야 될 상황이어서 저는 가장으로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게 장관에게 바라는 건 워낙 오늘 조사 8시간 동안에 검찰 첫 조사가 깜깜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사파로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크게 한번 볼까요? 진술거부권 행사했다.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조국 전 장관의 이 조사실 풍경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는데 조수민 부장. 그런데 마주 앉은 한 명이 바로 압수수색 당시에 조 전 장관과 이 통화를 했던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친 거예요. 이 이광석 부부장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특수통 검사인데요. 그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시작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관등 성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 직위, 그리고 소속된 곳,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부장 이광석 검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검사예요. 그런데 왜 이광석 부부장이 들어갔느냐? 바로 이광석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구속된 부인 정경심 교수를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이 공모 혐의가 여러 가지 지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를 조사했던 검사가 조국 전 장관도 조사를 해야만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김태문을 정리를 해보면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부인이 몸이 아프니까 좀 차분하게 조사해달라고 했던 이광석 부부장 검사가 오늘 마주하는 조사관으로 앉아 있었다. 참 공교롭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장이기 때문에 어쩌면 실질적으로 보면 수사 이제 책임자나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이제 보면 부장은 결재를 하고 부부장이야 뭐 수석 검사 있고 쭉 검사들 그 검사들이 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특수 2부에서 하고 있는 사건들 뭐 지금 거의 다 이쪽으로 올인하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신문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실무 인력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구죠? 부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장이 당연히 이제 신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엄호하던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작가라는 호칭을 쓰면서 경고장을 날렸던 검찰이 아까 사파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분명 있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을 오늘 조사할 때 검찰은 이렇게 호명하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총장님으로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국 교수의
복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상 이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복직을 임명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처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강의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첫 번째 조사였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어떻게 부르느냐도 참 관심이었는데 알려진 바로는 장혜식 평론가님, 조국 교수님이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보통은 고위공직자 출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전 직위로 호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이전 직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두 직위는 검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검찰과 관련된 직위이기 때문에 만약 수석님이라거나 장관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 조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스스로 또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또 전직 장관으로서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교수님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 상황에서 저는 참 씁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장관 지명이 됐을 때부터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여러 가지 혐의점들이 드러났다면 검찰과 관련된 직위를 가진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것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그러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고 결국 35일 만에 사퇴한 다음에 직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받아서 호칭을 장관님이 아니라 교수님으로 들어야만 하는 이 상황 자체, 이 상황을 국민 대다수가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강행을 했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도 참 아쉬움이 많이 다시 한 번 더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목이 이 호칭에도 남아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교수님을 호칭하고 첫 번째 조사를 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첫 조사부터 입을 닫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절 답변을 안 했다는 건데요.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과거부터 강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질 것이고요. 당시에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었는데 배정선 사장님. 네. 하나하나 오늘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짚어보기 전에 네. 그동안의 조 전 장관 행동들을 보면 참 말하고 발언하는 걸 즐겨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SNS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자체 청문회까지 열 정도로 본인이 발언하는 걸 좋아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뭔가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침묵보다는 소명인데 조국 장관에 대한 호칭이 교수로 되는 이유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 규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40대, 화이트 칼라, 30대 이런 팬덤 현상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비공개로 이 조사에 소환에 응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검찰하고도 일견 서로 간의 생각이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으로서는 지금 자신에게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도층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도층인데 이게 카메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 또 한 번 조국 수호, 조국 파면 이렇게 또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이 되고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고 검찰로서는 이것이 여론전이 되는 것도 상당히 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서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던 것이거든요. 본인의 명예회복을 하려면 바로 이런 규명이 더 필요한데 그동안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규명을 해왔기 때문에 30, 40대 그리고 화이트 칼라가 지지를 보내왔던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침묵을 또 진술을 거부하게 되면은 이런데 이 본인의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측이 법조 취재 기자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낸 본인의 8시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소회 이 글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전합니다.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입니다.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게 저희가 신속하게 좀 제작하느라 이제 바로 이 고정을 시키진 못했는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진실을 밝혀보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구차하고 불필요하다는 발언이 저는 제일 눈에 띄는데 조수진 부장 이 입장문을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구차하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떳떳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저 말을 쓸 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뭔가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8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점심시간 빼고 휴식시간 빼면 한 6시간밖에 받지 않은 겁니다. 그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6시간 조사, 6시간 동안 또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술 거부를 할까요? 진술 거부란 통상적으로 공안사건, 그러니까 시국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사상범들이 자신의 사상이 옳다는 측면에서 묵비권을 행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특수사건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약점으로 되돌아온다. 이럴 때 진술 거부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입을 열었다가는 자칫하면은 이게 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변호인과 아마 전략을 짰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검찰에서는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문장이 계속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일종의 묵비권 행사하고 법정에 가서 직접 다투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자체를 자신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의 표현인데요. 검찰을 불신한다. 그렇습니다. 그 불신하는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왜 하려 했는지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은 제 부인 탓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참 속상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게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공인들은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이 조수진 부장도 말했지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직전까지. 그런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본인이 직접 구차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일반 국민들이든 다른 범죄자들이든 검찰 가서 수사받을 때 누가 성실히 조사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직접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 수사가 구차한 것이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하는데 예. 어떤 사람들이 이제 검찰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성실히 수사를 받게 될까? 이 입장에 대한 악영향이 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이 매우 우려가 되고요. 당장 야당부터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여당은 수사 성실하게 받으라고 야당에게 이제 지적할 자격 자체가 없어졌다. 정말 우리 사회에 이 많은 악영향을 끼친 입장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예. 드리면 조국 전 장관이 8월 초부터 강조해왔던 게 저희 가족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입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실하게 응할 것이다.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언행 불일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법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일각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게 본인이 말을 해서 나 안 했다, 잘 모른다, 부인을 하게 되면 이게 부인에게 정경심 교수에게 떠넘기는 게 되기 때문에 아예 진술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었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김종석이가 막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의자로 생각을 하고. 아, 눈을 감아야 됩니까? 세 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기소를 자, 조사를 받아요. 억울해요. 나는 아닌데 이 나쁜 검찰이 저를 올가매려고 자꾸 아닌 사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인간의 본성은 어떻죠? 아닙니다, 검사님. 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라도 더해서 내 억울한 걸 풀어야 되는 거죠. 검찰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럼 그 증거를 탄핵시킬 수 있는 반대 증거를 내밀어야죠. 검사님 가지고 계신 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라든지 검사님이 알고 계신 건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뭘 한마디라도 더 하려는 게 피의자들의 본래의 습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황도 반박을, 마찬가지고요. 예, 구체적인 그렇지 않으면 반박을.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가 그냥 기소하고 영장 찍고 할 텐데 왜 그 수모를 당하냐고, 왜 그런 곤란을 당하냐고요. 가서 하나라도 얘기를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저는 변호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조국 장관은, 전 장관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앞서 조수진 부장도 잘 얘기를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
또 하나 설사 내가 구속이 되고 설사 내가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정치 검찰의 이런 무지막지한 수사에 피해를 본 순교자다라는 것을 조금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구차하고 불필요해서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 법정에서 다투겠다. 조국 전 장관이요, 지난 국감에서 거짓이 드러나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듣고 올까요?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기억하는 것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과거 발언인데, 장해찬 평론가님 말 그대로요. 오늘 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몇 번 더 부를 수밖에 없고, 그럼 조 전 장관 본인 수사는 앞으로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수사 자체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검찰 입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더 소환을 통해서 진술을 이끌어내려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술 조서 열람 같은 경우도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이 조서 열람하는 시간을 매우 길게 가져간다면 검찰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이 조서 열람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고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계속 해왔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이 우선은 몇 차례 더 소환과 조사를 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마냥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케이스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준비해왔던 증거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정경심 교수 조사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나 증거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고, 검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자신감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절차를 위해서 조사를 조금 더 진행을 하겠지만 마냥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구속영장 청구에 영장 실질심사에서 반전의 카드들, 정경심 교수 실질심사할 때 이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녹취록 공개했을 때 정경심 교수 측에서 당황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 제3의 카드를 검찰이 준비하고 검찰 또한 이 실질심사에서 뭔가 반전을 노릴 그럴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비슷한 케이스로 한번 짚어볼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입니다. 1999년 온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수인 부장. 네. 20년 전이네요, 벌써. 이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도 묵비권을 행사했었는데 당시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네. 우선 좀 살펴보면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1999년 11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에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그때 1층 현관을 통해서 포토라인 서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온로비라는 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부인들이 당시 김태정 전 장관 부인에게 고급 옷을 사주고 그 남편의 혐의에 대해서 구명을 시도했다. 이런 문건으로 인해서 사건이 촉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의 실체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그러니까 조사받은 한 달 뒤에 구속이 됩니다. 당시 재판부가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김태정 전 장관은 전부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전직 법무부 장관의 소환 조사지만 오늘 조국 전 장관은 특권을 사용했어요.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혐의가 지금 의혹이 상당 부분 구체화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정 전 장관 같은 결과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 전에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요, 이 얘기를 짧게 하고 좀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국 전 장관을 기다린 건 이렇게 수많은 취재진뿐 아니라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 장미를 든 지지자들이 애타게 조국 전 장관을 기다리는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배종철 소장님, 파란 장미꽃에 꽃말이 좀 있다면서요? 그 파란 장미,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조국 전 장관 지지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기적, 희망,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일반적인 빨간 장미하고는 다른 거죠. 백장미하고는 다르고. 근데 이렇게 파란 장미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소명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 기대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앞서도 우리가 침묵보다는 소명을 이야기한 것처럼 10월 초에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론이 악화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갔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도층의 의혹이 결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묵인보다는 확인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몰랐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확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으로서 모든 것이 대부분 가정들이 규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도층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을 때 서울대 이 인권법센터의 활동 증명서 같은 부분은 증명만 되고 입증만 된다면 확인을 통해서 바로 반전카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침묵보다는 소명을, 묵인보다는 확인을 이런 뉘앙스로도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장관이 조금 전에 첫 번째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요. 구차하다, 불필요하다, 법정에서 다투겠다라는 소포까지 첫 번째 이슈로 함께 짚어봤습니다.